여기 케냐에 이 사자도 있고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는 동물의 왕국 긴데 그 국립공원이죠.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불과 30년 사이에 여기는 저 사바나 지역이라 비가 1년에 강수량이 몇십 밀리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 수가 없는데 왜 사냐? 이 만년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흘러내리는 녹음물로 습지가 형성되고 그 호수 주변에서 풀이 자라니까 초식 동물이 살고 소, 양이 살고 말이 사는 거를 이제 먹이사슬 구조에 따라서 사자까지 사는 건데 그 물속에서 하마도 살고 악어도 살고 이게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내려오는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호수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줄어드니까 동물들이 점점 모여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물 밀도가 높아지죠. 그럼 동물 밀도가 높아지면 먹을 거는 어떻게 되면 줄어들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코끼리들이 여기 케냐 쪽에 탄자니아 쪽 가고 케냐 쪽에 있는데 케냐 쪽에는 코끼리가 야생에 한 900마리인데 코끼리가 하루에 2톤을 먹는답니다. 풀을.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2톤 먹고 계속 내놓고 먹고 하루 종일 먹는데 밤새 먹습니다. 먹을 풀이 없으니까 뿌리를 다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자는데 밤새 부지지지 뿌드드드 뿌리채 뜯겨 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저 동물들이 점점 이 밖으로 국립공원 지역 밖으로 이제 혹시나 하고 먹을 걸 찾아서 나갑니다. 근데 그 밖은 바로 국립공원 밖은 마사이족 마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용맹하고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큰 사냥도 잘하고 나오는 족족 관습에 의해서 국립공원 지역 나오는 동물 죽이는 거는 합법이랍니다. 그래서 마사이족들이 다 사냥해 버려요. 그러니까 저 그때 가니까 유럽의 동물 보호론자들이 와서 돈을 기금을 모아갖고 와서 마사이족하고 협상하고 있더라고요. 너네가 나오는 동물 안 죽이고 좀 물러날 수 없느냐. 그 1년에 얼마씩. 그 결과가 저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기후 변화가 이 킬리만자로를 비롯해서 이 남미 페루에 있는 빙하인데 이게 이제 전혀 없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알프스 월드컵 스키를 작년에 눈이 없어서 다 녹아서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올 여름에 제가 노르웨이를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 빙하도 다 녹아갖고 이제 저 산 꼭대기밖에 없더라고. 그 밑에 계곡까지 내려왔던 빙하가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죠. 이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엘고가 기후변화를 문제를 제기한 불편한 진실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앞으로 우리가 대책 없이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까지 깔아앉을 거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엘고가 쓴 불편한 지식 꼭 읽으세요. 그건 그림이 많아서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그냥 내둘 거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92년 이후에서 맺은 것이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92년에 맺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3년에 가입했죠. 그래서 이 협약의 목적은 뭐냐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잡아갖고 21세기까지 90년 기준 2도씨로 묶자. 이런 목표로 이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예방하자. 또 지속 가능한 성장 보장하면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하에 하자. 이게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뭐냐면 그 당시 저도 리우회에 갔습니다만 중국 대표들이 나와서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선진국은 1800년대 이전 산업혁명부터 해서 지금 200년 이상 오염시켜놓고 이제 와서 후진국 보고 책임지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먼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죠. 선진국이 그래서 역사적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가 왕창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우리 개도국들은 차별화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겠다.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개도국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은 원칙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는 회의 나가서 96년 이때까지도 중국이 밖에 나가서 자기네 산업화를 한참 시킬 때
나오는 사람마다 정부 관리건 정부가건 체면도 없이 환경회의라는 거는 이거 오염을 막자, 이거 해결하자라는 게 회의인데 거기 와서 우리들은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개도국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냐? 우리는 인재 성장 시작하고 하는데 왜 200년 이상 지구 배려놓은 선진국들이 왜 너네끼리 줄여야지 왜 우리까지 그러느냐? 이제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97년, 8년 이후에 중국에서는 국내적으로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 이 말 쓰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중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이 수질 오염도 강이 오염돼서 식수원이 부족하고 북경도 상수원 팔당 같은 호수가 2개 있었는데 오염이 돼서 하나를 폐쇄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그 큰 1000만 인구가 사는 북경 시내에서 그 66%가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로 어떻게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지하수를 먹는다는 걸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과도하게 뽑으니까 집안 치마가 1년에 20cm 깔아앉아요. 상해도 마찬가지로 상해도 너무 지하수를 많이 써서 심한 데는 60cm씩 깔아앉아서 얼마 전부터 상해시에서 지하수 저기 하는 거를 거의 금지시키다시피 이제 한 바 있는데 그래서 북경이 지금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라 지금 옛날에 수양제가 했던 남수북조 그 대운하를 지금 뚫어서 북경 거쳐서 텐진가고 이런 여러 북쪽으로 가는 양자강에서 그 수로를 대수로 공사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워낙 그리고 90년대 세계 10대 대기 나쁜 대도시 중에 9개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국민들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 환경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불만하기 시작하니까 97년을 그 시점으로 중국도 이제는 우리도 이제 환경 살려야 되겠다. 그 이후로는 우리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 이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 나와서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선진국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계속 이제 개도국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97년에 일본, 미국 주도하에 EU하고 이 교토 프로토콜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강제 감축하는 거죠. 선진국 어넥스 1 국가 중에서 터키, 벨라루스를 뺀 38개국에 대해서 어넥스 B 국가라 그러는데 이제 의무 감축을 하는 거죠. 일본 6%, EU 8%, 미국 7% 감축. 이제 아이슬란드는 10% 증가까지 봐준다. 호주는 8% 증가로 봐준다. 이렇게 이제 의무 감축을 합니다. 또 6대 온실가스도 정해서 그래서 그때 이 감축이 힘들면은 많이 감축한 사람이 덜 감축한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파는 배출권 거래제도 허용이 되고 또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가서 도와서 줄인 양도 그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 제도 또 선진국끼리 공동으로 줄인 것도 일정 양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교토 프로토콜이 97년이 체결이 돼서 10년 후에 2008년 작년부터 이제 2010년 12년까지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일본은 6%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90년 기준.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벌써 저 2005년도에 일본이 10%가 늘어버렸어요. 90년 기준으로. 그거를 마이너스 6%를 만들려면 16%를 줄여야 되는데 일본도 걱정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발리 당사국 총회가 2007년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장관직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 수석 대표로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저도 야유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정부 훈령에 따라서 그 저희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아무리 제가 환경부 장관이지만 저는 국내에서는 급격 많이 줄이자, 최대한 노력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또 정부 훈령대로 국내 의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조심스러운 의견을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했더니 그 선진 개도국 중에서 제일 모범생인 한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저 뒷자리에서 야유를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 대표가 야유 제일 많이 받았고 일본 대표가 그다음 많이 받고 저는 그래도 한 5번째 안에 야유는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때 덴마크 이게 발리 로드맵 얘기하기 전에 영국 덴마크 장관을 만났는데 덴마크가 지금 의욕적입니다. 올해 이제 이때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그때 발리 로드맵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그건 뭐냐면 투 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기존의 교토 프로토콜 체제, KP, 교토 프로토콜 체제, 어넥스 1과 것들은 의무 감축으로 간다. 그래서 다만 목표치를 지난번에 5.2% 감축인데 2020년까지는 한 20%로 가자. 90년 대비 마이너스. 그리고 새로운 여기 의무 감축국가 아닌 나라는 디벨로프트,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서 이 뒤편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선진국도 이 교토 국가처럼 이 어넥스 1 국가 같은 수준에 상응하는 감축으로 가자. 개도국은 선진국들 지원하에 일정한 감축 노력을 하자. 이게 이제 한데 그러한 어느 정도 감축 언제까지 얼마만큼 줄일 거냐는 2007년 당시 발리에서 2009년 올 연말 덴마크에서 열리는 15차 당사국 총회에서까지 결정을 하자. 그래서 2년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자고 한 것이 이 발리 로드맵입니다. 소위. 그래서 13차 당사국 총회 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합의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협약 트랙과 의정서 트랙인데 이건 교토 프로토콜에 의해서 의무 감축 하는 나라는 계속 의무 감축 간다. 감축 목표는 더 조정하고 이 나라가 아닌 나라는 선진국하고 개도국으로 나눠서 선진국의 경우는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보고 가능하고 여기에는 상응성이 빠져나왔는데 다른 선진국에 상응하는 이거 겁나는 얘기죠. EU가 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감축을 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때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 EU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이거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갖고 수치화된이라는 말은 빠졌어요. 그래서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 상응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갔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근데 문제는 선진국과 개독으로 분류를 했는데 디벨로프트하고 디벨로핑 컨트리하고 둘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이 선진국의 대표니까 주 타겟이었지만 우리는 겁나는 게 우리는 디벨로핑 선진 개도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디벨로핑 컨트리 생각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 회의에 가서도 모든 나라가 한국은 디벨로프트다. 그래서 저게 이제 올해 당사국 총회 때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디벨로프트 선진국의 디벨로프트 컨트리로 카테고리화돼서 부담을 갖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그 덴마크 장관이 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때 38살 먹은 아주 키 큰 여자인데 미인인데 저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데 아주 저돌적입니다. 왜 한국